현 상황을 우리가 좀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새로운 처음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 용어를 만들고 사용하게 된 이유는요. 새로운이라는 거하고 처음도 새로운인데 처음 앞에 떠오르니까는 새로운이라는 수식어가 지금 붙은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새로운 처음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사실 20세기까지 길게 보게 되면 한 17, 18세기부터 더 길게 보게 되면 지난 한 500년 동안 우리가 그러니까 근대의 시기가 전개되었었던 시기잖아요. 산업사회요. 산업문명 시기요. 이때 우리가 축적한 지식들 혹은 경험들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이 안 되어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이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이 안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새롭게 우리가 지금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도 그러니까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은 이성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현상을 이해를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그러니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도나 시스템을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산업사회 속에서 산업문명 속에서 축적한 지식인 것이고요. 그리고 산업문명 속에서 축적한 지식의 바탕을 둔 제도와 시스템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산업사회에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해석이 안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더라 이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새로운 처음이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새로운 처음이라고 명명을 한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요.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 하나입니다. 다들 알고 있는 기사 내용이에요. 기사 내용인데 어떤 분이 새로운 처음 입니까? 그랬는데, 새로운 점입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처음이요. 새로운 처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에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난 40년 동안에 가장 최고치로 그러니까까지 올라갔다는 이제 이런 기사예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40년 전이면은 80년대 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82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가장 최고치까지 올라갔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인데, 자, 이 얘기와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기사가 밑에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은, on Fed라고 나오죠. 연준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준을 Fed라고 부르니까요. 연준이 그러니까 보다 공격적으로 그러니까는 이자율을 그러니까 우리가 올릴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그러니까는 이런 이제 얘기.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3월 달부터 이자율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하는데 인상 폭시 그러니까는 과거에 우리가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가지고 0.25%씩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게, 변동을 하는데, 더 큰 폭으로, 일부 사람들은 뭐 한 0.75까지도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0.75 사이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할 정도로요. 이 이자율 그러니까는, 큰 이제 이 상승 압력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시카고 경제학파들 모두 걷어내야 한국이 발전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그 편식이 심해요. 우리나라는 경제학자들이 그러니까 특정 학파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어요. 좀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점들이 좀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나라는요 특정 학파에 좀 치중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 인플레이션, 지금 40년 만에 그러니까는 최고치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월가에서 어떻게 이걸 인식을 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은 통제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통제 밖에.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이 기사 문단에서 빨간 박스로 해놓은 것만 보시게 되면요. Consumers can find no refuge from rising prices 이렇게 나왔죠. 소비자들이 그러니까는 시민들이 그러니까는 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피난처를 찾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달고 있고요. 그 다음 빨간 박스에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 빨간 박스에 보시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는 연준의 정책 결정에 굉장히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는 반면에 현재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환경은 비전통적이라고 했었어요. unconventional. 예?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전통적인 인플레이션하고 이게 다르다 이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전통적인 인플레이션은 대개가 우리가 뭘로 얘기하냐면은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되게 일반적으로 경제학 책에서 얘기하는 인플레이션 하나의 현상을 우리가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통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은 뭐냐? 이건 대개가 뭐냐면 공급망 교란에 의해서 야기되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공급망 교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우리가 이 공급이 제대로 뒷받침 안 되어지면서 그런데 그 이유가 자동차 반도체 부족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급망 교란이요. 이것도 뒤에서 잠시 설명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공급망 교란에 의해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이다 보니까는 something the Federal Reserve 이렇게 나오죠. 뭐냐면 연준이 뭐냐면은 긴축적인 통화 정책.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돈을 회수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회수를 하면 되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생긴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해서 생긴 그런 이제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공급망 교란, 서플라이 체인의 이 디스럽션 교란에 의해서 생긴 거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긴축적인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고 돈을 그러니까 풀린 돈을 해소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다 이거예요. 이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다 이거예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나라들이 한국은행은 이미 3차례 금리를 인상을 했잖아요. 지난해 8월달, 11월달 그리고 올해 1월달 해가지고요. 연준도 이제 3월달부터 이제 그러니까는 금리 인상 이제 그러니까 기조로 이제 그러니까 전환할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돈을 이제 그러니까 회수하는 거잖아요. 예? 다시 그러니까요. 회수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해결될 것 같지가 않다는 얘기죠. 왜? 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그러니까는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사람들이 그걸로 소비를 많이 해서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치유하려면은 우리가 사람이 어떤 하나에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질환이 생겼어요. 병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병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원인을 치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인을 치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도 원인을 치유하려면은 이건 뭐예요? 공급망 교란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면요. 그런데 지금 처방은 뭐냐면은 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번지수가 안 맞는 거죠. 번지수가 안 맞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요. 새로운 처음형 충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예를 들을게요. 우리가 21세기 2000년 이후에 새로운 처음형 충격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어떤 거냐면요.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9.11 사태를 2001년인가요? 우리가 겪었잖아요. 테러요. 그러니까요. 이 9.11 사태는 새로운 처음형 충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미국 땅 안에서 그것도 미국의 심장부라고 하는 뉴욕에서 그러니까는 거의 전쟁 수준에 비유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테러 공격을 받는 거는 미국의 안보 논리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미국의 안보 체계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 안보 개념도 산업사회, 현대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축적한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안보 시스템도요.
근데 그게 무너진 거고 그게 그러니까는 뚫린 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겪은 금융위기.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2010년 이후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그것이 확산된 유로존 위기. 일본 동북부 대지진과 쓰나미, 원자력 폭발. 그리고 우리가 2020년부터 겪는 팬데믹.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죠. 예상을 했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미리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게 아니겠습니까? 예? 이 피해가 엄청난 피해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거 예상을 못했다는 것이 바로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산업문명 시기에 축적한 지적 체계로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충격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방책도 제대로 없습니다. 없어요. 처방책도 제대로 없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새로운 처음형 충격이 200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오는 올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은 이게 복합형이라 이겁니다. 또 더군다나.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이런 충격은 우리가 뭐 지금 예국의 사례들을 들었지만은 팬데믹을 제외하고는요. 이런 충격이 오게 되면은 그 사회 피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책을 그러니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예상을 못하면 대비책을 만들지를 못하고 또 인지하더라도 그러니까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기후위기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대개 지금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응책을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왜? 산업 문명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보니까요. 뒤에서 얘기도 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충격을 새로운 처음형 충격을 받게 되면요. 굉장히 규모가 전통적인 충격에 비해서 큽니다. 범위가 굉장히 충격의 범위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동원 가능한 자원을 다 투입을 해가지고 그냥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다 이제 고갈되는 거죠. 고갈되는 겁니다. 자원이 고갈된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국가 힘이 쇠퇴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쇠퇴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처음형 충격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처방책을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고 임기응변식 대응을 해왔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연준이 돈을 풀고 미국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원인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뭡니까요? 그 돈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으니까는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이 그러니까는 이 쌓은 부를 그러니까는 소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충격에 그러니까는 충격을 뒷수습하면서요. 예? 자, 전통적인 충격과 새로운 처음형 충격의 차이를요, 경제학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전통적인 충격은요, 그냥 우리가 경기 침체 같은 게 대표적으로 전통적 충격입니다. 전통적 충격에 대한 되게 교과서적인 처방은요, 돈을 풀면 됐었어요. 금융 완화요. 금리를 인하하는 이런 방식으로요. 예? 그래서 금융위기가 발발할 조짐이 보였었던 2007년도 8월 달에 연준에서 금리 한 1%만 내려도 집값이 그러니까 최대 한 20% 정도 떨어질 걸로 예상할 수 있는데 금리 1%만 내려도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것을 이 집가 하락 충격으로부터 회복시킬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당시에도 그러니까는 이 연준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떠냐? 금리가 5.25%에 있던 것을 그러니까는 이 제로금리까지 내리고 그걸로도 안 돼가지고 돈을 그러니까는 수조 달러를 찍어내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충격, 경기 침체에서는요, 그렇게 양적 완화 같은 거 안 해도 금리 인하로 대충 해결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적 완화라는 것은요, 경제학 교과서에 그전에는 없었던 얘기입니다. 없었던 개념이에요. 왜? 이런 게 그러니까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유럽이나 일본에서 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도 경제학 교과서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전통적인 처방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전통적인 충격과 달리 새로운 처음형 충격은요. 생태계 전체를 그냥 와해시킵니다. 제가 토럴 컬랩스라고 제가 이렇게 영어로 표현했는데, 예? 생태계 전체를 와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기존의 경기 침체라고 한다면 어떤 하나의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전체 사회 전체를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를 붕괴시킨다 이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팬데믹 봐보세요. 팬데믹을 제가 딱 터졌을 때 제가 처음으로 국내에서 이건 생태계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생태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추격을 편성해야 될 거다. 2020년 1월 그 설 연휴 지나자마자 제가 설 연휴 끝나고 방송에 나가서 추경 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사회자가 벌써요? 1월 달인데 벌써 추경 편성을 해야 돼요? 당시만 하더라도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좀 이렇게 소식을 통해서 접할 초기이기 때문에 신천지 그 확산도 발발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었어요. 우리나라는요. 근데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을 그러니까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이걸 듣고서는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건 생태계가 와야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인식이 됐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활동이 이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확산이 빠르다는 얘기는요. 감염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요. 활동 속도가 이축이 되게 되면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뭐 어떤 하나의 경제가 그러니까 갑자기 좀 저기 안 좋아져 가지고 소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소비를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주저하게 되고 못 하게 되는 이런 상태인 거죠. 예? 그런 상태죠. 그럼 사람들이 활동이 이축된다는 얘기는 소비 활동도 이축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자영업자 같은 유통업자들이 타격을 보게 되고, 자영업자가 타격을 보게 되면 상품을 그러니까 공급해주는 기업도 타격을 보게 되고, 연쇄적으로 서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그 생태계 전체가 그러니까 이게 그 타격을 보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